한국에서 배워올 게 뭐가 있다고 지금 한국을 간다는 거야? 여기 영국 BBC 방송국. 한국에 가서 영국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한 기자의 이야기에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제인데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 열변을 토했던 이 기자는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BBC 경제 담당 기자 에밀리입니다. 저는 3년 전 런던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BBC에 입사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일이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취재를 했는지 또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취직한 이후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쳤을 때 좋은 이야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파업은 끊이질 않고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영국병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에밀리, 버밍엄에서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 시 정부가 파산을 선언했다더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밍엄이라니 영국 제2의 도시 아닌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당장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와. 기차에 올라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창시절 버밍엄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활기 넘치고 희망찬 도시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취재 내용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죠. 그래서인가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버밍엄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적한 거리, 문 닫은 상점들, 시민들의 얼굴에 깃든 절망감.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시위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생활고를 해결하라. 시장가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버밍엄시의 부채가 1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난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았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는 그 버밍엄이 아니야. 연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 이건 내가 젊은 날 뼈빠지게 일하며 기대했던 그런 노후가 아니야.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경제적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BBC 본사에 도착해 데스크에 앉자마자 버밍엄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이 기사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상황에 대해 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며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주요 산업, 교육 시스템 등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놀라웠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창 한국에 푹 빠져서 공부하던 어느 날 동료 기자 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완전 한국에 빠져있네. 예전에 채널5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프로그램도 봤어? 요새 너가 하도 한국해서 나도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알렉산더 암스트롱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찍은 거야. 서울, 부산,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해 취재했어. 그런데 말이야, 암스트롱이 한국을 표현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어떻게 표현했는데? 미친 듯이 강렬한 나라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더라고.
톰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곧바로 채널5의 프로그램을 찾아 시청했어요.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책으로만 공부했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 그리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까지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욱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우리 영국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 다음날 출근길에 만난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최근 반이민 폭력 시위를 취재하고 돌아온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어제 시위 현장 봤어? 정말 끔찍했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상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게 우리 런던 거리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 제임스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본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안 될까?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서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대.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다르네. 요즘 런던 거리가 얼마나 위험해졌는데. 난 그래서 밤에 야근을 할 땐 집에 갈 생각 안 해. 그냥 숙직실에서 자잖아. 사라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지금 상황이랑 정반대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알아본 내용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 내가 최근에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의 범죄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CCTV 설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범죄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참고해볼 만한 점이 많을 것 같아.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도 이민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민자들과 공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갈등이 있진 않을까? 난 이런 점도 궁금하네. 좋은 질문이야, 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큰 갈등은 없다고 하네. 오히려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도 그런 정책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시위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고 나라가 망가져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속상하고.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다문화, 공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대화를 유심히 듣던 편집장님이 입을 뗐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대해 공부가 꽤 된 것 같은데 한국 취재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한국에서 찾아보자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치안 관련해서도 담아보면 좀 좋겠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편집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까지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취재해 오겠습니다.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국 취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영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거리가 시위로 혼란스러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도 실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영국이 다시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오리라고. 이렇게 저의 한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쪼개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관심 있던 부분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어요. 이런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우리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거든요. 이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최근 뉴스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계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더욱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니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조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취재해봐야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은 톰과 함께 가기로 해서 각자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취재를 할지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톰도 모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봐. 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BTS가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들었대. 저는 놀라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K-팝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단순한 아이돌 문화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 산업이 된 거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3.7% 증가했대.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이야. 그러게 저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류가 최근 5년 동안 37조 원에 달하는 생산 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대.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아?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의 성공도 대단해.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까지 높이고 있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활로를 찾아주고 있지. 우리도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흐름을 완전 놓친 거야.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 봐. 한국이 AI 분야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이래. 정말? 저는 흥미롭게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네. 한국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다니 대단해. 지금 보면 트렌드를 놓치지 않네. 한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조업부터 문화산업, 첨단 기술까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죠. 톰,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사례가 우리 영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경제 성장이 정체될 시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이 정말 부러워. 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특히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한국인들의 창의성, 저돌성, 실행력. 모든 게 대단해 보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죠. 무엇보다 한국을 취재하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과 문화산업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조사 전엔 몰랐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이 왔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영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 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톰, 이번 취재가 정말 기대돼. 우리 영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밀리. 한국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래, 특히 그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톰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기업 문화도 중요할 것 같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 맞아.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 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자고. 저는 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번 여정이 우리 영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우리 영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이렇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톰과 호텔 로비에서 일정을 상의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늦은 밤에 도착한 탓에 먹은 게 기내식이 달아 그런지 많이 허전했습니다. 톰, 나 잠깐밖에 나갔다 올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걸 좀 사오려고. 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잠깐만. 아무리 안전하다지만 낯선 도시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괜찮아, 톰.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치안도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걱정되면 카메라 들고 따라와. 그렇게 우리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밖에 나간 순간 톰은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국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강도들이 와서 린치를 하고 카메라를 빼앗아갈 것이 분명한데 약간의 긴장을 하고 나간 저희가 그냥 웃겨질 뿐이었거든요. 한국은 아주 밝고 사람들은 모두 여유 있었으며 밤 12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인데도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사고 나오며 저희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먹던 음식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렇게 나갔다 오면 아마 테이블 위가 1분도 걸리지 않아 싹 사라질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은 노숙자들이 들고 갈 거고 휴대폰은 옆자리 사람이 들고 가겠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지켜보자 라며 기다렸던 저희가 우스워졌어요. 한국의 치안 관련해서는 여러 번 듣고 인터넷으로 보기도 했지만 직접 보았을 때의 문화 충격은 정말 엄청났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면 밝은 낮에는 거리길이 없다는 생각에 저희는 온전히 취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취재는 카이스트 핀 반도체 연구센터였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유해준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3위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유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 최초로 상보형 트랜스포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으로 초저전력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죠.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유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625분의 1 수준의 전력만으로 GPT-2 모델을 0.4초 만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M이나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실 수 있었나요?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톰이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한국의 AI 산업을 세계 3위로 만든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영국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보여. 한국 조선업체 방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소 연구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톰이 감탄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비전이 필요해. 맞아, 톰. 한국의 혁신 속도가 정말 놀라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장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이죠.
특히 LNG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톰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라이도크 130m 폭의 초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를 통해 초대형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연구소장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롬이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디지털화 수준과 정확한 일정 관리 능력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는 우리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뭘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그리고 숙련된 인력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십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계조선 시장의 선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와 톰은 한국 조선업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으로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렇게 발전한 사업들이 많으니 한국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에 한강에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을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까지. 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믿기 힘들어.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안전한 밤문화구나. 내가 읽은 기사들이 과장이 아니었어. 이 점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좀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출신 학생 소피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피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 한국의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새벽 2시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걸어갔어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파리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하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당신의 유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피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문화 체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밤에 열리는 문화 행사나 야시장 같은 곳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이 한국의 활기찬 밤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 집행, 발달된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광범위한 감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우리가 경험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래.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톰이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안전한 환경이 경제활동과 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 배울 점이 정말 많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로빈슨 교수를 만났습니다. 미국 출신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한국의 놀랍고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 그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의 필독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한국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도 한국의 성공 비결로 IT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을 꼽았죠. 실제로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기 어려운 걸까요? 로빈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다른 나라들, 특히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는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독재 정권들은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요? 로빈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최근 US 뉴스의 2021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단순히 GDP만이 아니라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정책,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1,000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나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입니다. BBC도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교육의 성공 덕분이라고 분석했죠. 예를 들어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했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도 일찍 개척했죠. 이런 기술에 대한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로빈슨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도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권위 있는 신문 디차이트가 2020년에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8위의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교육과 혁신을 통해 이뤄낸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톰에게 말했습니다. 톰, 이번 취재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안전한 나라야.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곳에서 본 것들이 우리 영국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영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요.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제가 느낀 한국의 저력을 영국 사람들이 느끼냐, 마냐가 결정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영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커졌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출근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영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본 혁신과 발전의 에너지가 영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는 힘찬 발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쉴 틈도 없이 저는 곧바로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현실에 맞는 적용 방안을 제시했고 제가 느꼈던 한국의 놀라움을 최대한 잘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높은 시청률과 함께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난 반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다들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정부 관계자들도 좋은 코멘트들을 해준 것이죠. 이 보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방송 반응을 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한강에서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에너지와 숨겨진 힘들을 영국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도 제 행보를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BBC 방송국의 여 기자가 영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취재를 와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가지게 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